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창랑, 장택상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조봉암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봉암은 1898년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에서 아주 빈농인, 아주 가난한 농부인 아버지 조창규와 어머니 강릉루씨 사이에서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1911년 강화 공립보통학교를 졸업을 하고 집안이 가난하니까 1914년 그러니까 16, 17살 때 강화군청에 급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돈을 모아서 1919년 서울에 있는 YMCA의 그 중학부에서 1년을 수료하고 바로 그때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 3.1운동에 가담을 해가지고 투옥까지 됐어. 이제 그리고서 이제 학생이니까 추록을 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그 임시정부의 갈등이 심했어. 그 러시아파하고 미국파 뭐 이런 식으로 그 임시정부 내에서도 그런 그 이념 갈등이 있어서 회의를 느끼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주오대학 그 전문부 경제학과를 다니다 역시 또 중퇴를 하고 말았어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공산주의 사상에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22년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러시아 볼셰비키 그 혁명이 일어난 1917년 에서부터 러시아에서 차츰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고 일본에까지 침투가 됐는데 1922년에 그 고민테론 그 지령에 따라서 소련에서 열리는 고려공산당 그 회의에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상당한 그런 그 공산주의 물결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이제 1924년에는 조선 공산당을 조직을 하고 또 동시에 그 조선일보의 기자가 돼서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25년 4월에는 서울에서 이 박헌영의 집에서 비밀리에 고려공산 청년회를 조직을 했고 모스크바로 가서 정식으로 조선공산당의 그 승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1926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서 이제 조선공산당의 해부를 설치를 하는 정도로 발전이 됐죠. 이제 공산당 조직이 조선에서 이제 점차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지. 1928년부터는 이제 박헌영과의 그 공산당에 대한 그 패권을 다투면서 좀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지만은 1932년 그 상하이에서 공산당 그 해외 조직을 하다가 체포가 됐어. 체포가 돼서 12월 달에 국내로 압송이 돼가지고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어. 그리고 이제 1945년 광복 후에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뭐 여운형이 이제 주도를 한 거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 인천지부 조직을 시작으로 하면서 이 조선공산당과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 활동을 해. 그러니까 이 조봉암은 공산당 조직에서 그때까지도 정부가 수립이 되기 그 직전까지도 공산당의 그 발에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발을 뽑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6년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박헌영과의 이제 갈등이 점점 심화돼서 남로당을 장악하고 있던 박헌영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이제는 조선공산당에서 나와서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이제 전향을 하게 돼.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고 이제 사회주의 쪽으로 전향을 하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조금 뭐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은 공산주의에서는 떠나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서 1948년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는 50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그러니까 이 북한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상당한 그 비난을 퍼붓게 돼. 같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 자유진영 민주주의의 그 이승만이 대통령에 대해서 주도하는 그런 50선거에 참여를 하니까 비난이 쏟아진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50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 초대 농림부 장관에 임명이 돼가지고 그 농지개혁을 추진을 해. 농지개혁은 사실 그 가난한 그 소작농들한테는 환영을 받았지만은 지주 쪽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는데, 특히 한민당, 한국민주당의 그 송진우라든가 김성수 같은 아주 지주계층이 중심이 된 한민당에서는 이 농지개혁을 아주 적극 반대를 했어.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서 농지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농지개혁은 사실 이승만의 업적이기도 하지만은 농림부 장관이든
조봉암의 그 업적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여당인 대한국민당 소속으로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되면서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됐어요. 국회 부의장까지 된 것은 뭐 무소속으로서는 그게 가능성이 없는 거지만 이제 여당으로 변신을 했으니까. 그러자 이제 이 국회 부의장이 되고 나서 바로 그 6.25가 터진단 말이지. 6.25가 터지면서 이제 이승만과 대립각을 세우던 그 중도파의 김규식, 안재홍,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납북이 됐어. 북한에 납치가 돼서 갔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이승만과 대항할 수 있는 그 좀 느낌이 있는 사람은 조봉암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조봉암과 이승만과 이제 대립이 되는 거지. 같은 여당이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1952년 피난 국회 부산에서 이제 이승만이 간선제로서는 대통령이 되기 어려우니까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그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이때 대통령 선거에 조봉암도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이승만과 겨뤄서 79만여 표를 얻어서 2등을 했어요. 1952년에. 그리고 1904년 후에 56년에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어. 그 조봉암은 두 번째 이제 한 3번 출마를 하게 되는데 1956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그 당시 그 이제 신익희 하고 3파전이 있었는데 신익희 그 민주당 후보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바람에 조봉암과 이승만 조봉암이 이제 이승만의 대항마로 떠올랐지만은 선거 결과 뭐 엄청난 차이로 이승만에게 패배를 했죠. 1956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진보당을 무소속에서 이제 진보당을 창당을 해요. 조봉암이. 그런데 이제 이승만으로서는 이 조봉암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인물이에요.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자꾸 추격을 해오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누명을 썼다고 봐야지. 대통령 선거와 56년 대통령 선거와 그 진보당 창당을 할 때 북한 공작금이 흘러들어왔다 이런 그 소문이 무성해지고 그때는 뭐 국시가 반공반일이니까 반공방일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주 전 국민이 그 참 미워하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지. 근데 그 북한 공작금을 받고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고 또 진보당 창당 자금으로 썼다 이런 소문이 나오니까 수사를 해서 결국은 그 혐의를 받고 사형이 선고가 됐어. 이때 그 조봉암과 그 가까이 지내던 창랑 장택상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죠. 장택상을 비롯해서
그 이승만과 이제 이 반대하는 이승만에 대한 그 반대파 국회의원들이 이 조봉암을 구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1959년 7월 31일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32년이 지난 1991년에 여야 국회의원 85명이 조봉암의 사면 복권을 청원을 하면서 점차 그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드디어 이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가지고 조봉암의 무죄가 선고가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정권의 피해자라고 봐야죠. 하여간 그 정치 탄압을 받고 사법살인에 의해서 사형까지 집행이 된 참 불운한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조봉암 선생,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전향을 했지만은 결국은 정적의 제거 대상이 돼서 희생된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북한에서 물산장려운동을 하고 김일성에 맞서서 싸우던 그 고당 조만식 선생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